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2시 구간에는 양시장이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른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 출발은 양시장 모두 다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출발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장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 우려감이 큰 채로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10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11시를 기점으로 주가 급반등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3% 이상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에 따라서 1% 가깝게 상승세. 다만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또 3% 이상 빠지면서 주가 자체가 코스닥이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자체는 부진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 모두 그래도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지나간 실적보다는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젠슨황 CEO가 삼성전자의 HBM 납품에 대해서 성공을 확신한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발언을 한 점 삼성전자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양호하게 코스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유효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걱정한 하루였는데 막상 이렇게 수요일장이 열리고 보니 시장 괜찮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 급반등을 했고 월요일에 이러한 이 급반등 이후에 강세를 그대로 이어갔고요. 어제 시장은 그대로 관망 기조가 이어졌는데 오늘 시장은 오히려 시장이 빠지지 않고 그 구간에서 오히려 현재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코스피는 2,500선을 넘어섰는데요. 오늘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반도체 쪽 그리고 미국 증시일 텐데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50 미만을 밑돌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점은 시장에 압박을 줬습니다. 다만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부터 한국 증시까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반도체 힘이 있기 때문인데요. KB증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젠슨황 CEO의 절박함이 금리 상승의 압력을 지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ISM 제조업 지수부터 살짝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SM의 지불 가격이요. 예전보다 조금 더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이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 집권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이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트럼프가 2기가 집권이 되게 되면은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본인들이 구매하는 가격이 물건의 가격이 이전보다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미리 구매하는 업체들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ISM의 총 10개 설문 응답 중에서 4개가 관세에 대한 우려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관세는 위협적이고 걱정이 되고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만 봤을 때는 시장을 좀 짓누를 만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일단 2025년에 금리 인하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지표가 나왔다라는 것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지표들을 반전시킨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엔비디아의 CEO입니다. 젠슨황 CEO가 이번에 2025 CES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12,000석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모두 다 만석이었고요. CES 기조 연설 전에 이미 모두 다 이 강연장이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 나온 이런 발언들이 또 시장에
뒤흔드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데이터 센터 이외의 시장을 개척하는 의지가 확실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KB증권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를 뒤흔들 요소는요, 오더컷이 나오는 그 여부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워낙 엔비디아의 칩이 잘 팔렸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잘 가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엔비디아의 물건에 대해서 오더컷이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젠슨 황 CEO는 여전히 발로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문이 감소하기 전에 더 많이 팔 수 있는 곳을 본인이 개척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엔비디아의 노력 덕분에 AI 활용처가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KB증권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젠슨 황 CEO가 CES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만나보시죠.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요, 이 엔비디아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옴니버스보다 조금 더 이 개선된 그러한 시스템인데, 이 옴니버스라는 것은 기존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입니다. 이게 옴니버스인데요. 보시다시피 실제 세계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옴니버스인데 여기에 데이터를 더 넣은 것이 바로 이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로봇과 자율주행 개발에 활용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옴니버스로 만든 가상 세계에서 수집된 것을 데이터를 합성을 하고 또 물체 움직임을 실제처럼 모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2천만 시간의 분량의 비디오가 또 함께 훈련이 된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뭔가 피지컬 AI가, 물리적 AI가 구현이 되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나온 겁니다. 이어서 AI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이렇게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그리고 코스모스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AI 기술의 발전 단계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물리적 AI라는 건요, 실제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인데 아마 이 물리적 AI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AI가 필요합니다. 코딩 보조라든지 고객 서비스인데 엔비디아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뭔가 오더가 들어와야지 이 앞으로 물리적 AI까지 가능할 텐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코스모스를 공개를 했고 이제 물리적 AI를 위한 더 많은 HBM을 판매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물리적 AI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컴퓨팅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나왔고요. 젠슨 황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 분야에서 챗 GPT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생성형 AI 쪽으로 조금 더 주목을 받았다면은 2025년 그리고 앞으로 5년 후까지는 물리적 AI를 위한 그러한 길이 앞으로도 기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간밤에 6% 넘게 빠지긴 했습니다만 워낙 급하게 올라오기도 했고요. 아마 자연스러운 조정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살짝 꺾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에게는 오더컷은 없고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멀고 앞으로 더 많은 주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번에 CES 기조 연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주가는 약간 반대로 움직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연동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오늘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인데요. 물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연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잘 갈 때 한국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잠정 실적이었습니다. 잠정 실적이었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는 어느 정도 실적을 냈는지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6조 5천억 원대라는 영업이익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주가는 크게 변동이 없었고요. 오히려 지금은 3%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악은 지났다라는 논리로 과거의 저점 수준까지는 반등을 시도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반등은 하겠지만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증권사에선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6만 5천 원대로 제시를 했고요.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나온 거고요. 잠정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나온 투자 의견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미 주가에 많은 리스크가 반영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도 실적이 좋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때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아직 HBM 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가 자체는 저점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을까요? 오늘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삼성전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급반등과 함께 코스피 지수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짚고 왔고요.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볼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별로 어떤 시그널들 나오고 있는지 뉴스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네, 한화 엔진 소식입니다. 6천억 원 규모의 대형 수주 소식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전날 장 마감 후에 6,292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한화 엔진 매출액의 73%에 달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1월 7일부터 2028년 11월까지로 3년 10개월에 달하는데요. 다만 계약 상대방은 경영상 비밀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호재성 뉴스가 나온 한화 엔진을 비롯해서 오늘 조선주 전반에 강세 기조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황제주에 복귀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틀 연속 주가 100만 원 선 재돌파를 성공한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라는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100만 원 선 회복한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에서 개막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존림 대표가 직접 나섭니다. 올해 사업 계획과 중장기 비전 등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또한 행사 기간 동안에 투자자와의 미팅을 통해서 CDMO 경쟁력 등을 홍보하면서 사업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강화에 주력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신세계 INC의 소식인데요.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무도회에 참석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세를 또 펼치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재계 인사 중에 유일하게 트럼프 취임식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참석한다라는 소식 전해진 건데요.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취임식과 당일 저녁에 열릴 무도회에 모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무도회에는 트럼프 부부도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독감 그리고 코로나19 등의 전염병이 유행한다라는 소식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도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중국에서는 급성호흡기 감염증인 HMPV가 확산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독감과 코로나19,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까지 확산하면서 쿼드데믹 4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이 우려된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엔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가지 뉴스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조금 더 눈길이 가실까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삼성바이오는 상대적으로 바이오텍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전일 경쟁사인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아일랜드 시설 매각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상대방은 백신 제조로 맡기고 있는 머크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언론에서는 우시의 공장 매각이 미국의 중국 바이오의 견제 법안인 생물보안법에 영향이 있을 거라 추측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또 다음 주에 열리게 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바이오텍 쇼케이스에 대한 기대까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5년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하락에는 있겠지만 급격하지는 않을 거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 국면이 달러의 급격한 역배로의 전환 없이는 힘들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90%가 넘는 삼성바이오에게는 환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25년 삼성바이오로 비롯한 외화벌이가 가능한 CDMO에 그리고 셀트리온과 같은 바이오시밀러 업체에게도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후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다른 종목이 있으실까요? 오늘은 로봇 관련주인 CNS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오늘 연초부터 사실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의 추가 지분 투자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내내 부진했던 로봇 관련주의 수급은 당분간은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할 시메스라는 회사는 2014년 설립된 AI 로보틱스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AI와 3D 비전 기술 그리고 3D 검사 솔루션 기술 세 가지를 가지고 로봇에 구동하기 위한 모든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동사의 사업 분야는 현재 지능형 로봇 솔루션과 3D 검사 솔루션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여러 회사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일단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특히 국내 로봇 생태계 내에서는 유일한 지능형 로봇 솔루션 회사로서 사실 유일한 입지를 좀 구축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26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상장 이후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보다는 조금 낮춰진 22,500원 선에서 접근이 유효해 보이고 목표가 32,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 어떠한지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요 1,000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HD 현대중공업, 세 번째로는 기아, 네 번째로는 네이버, 다섯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상승 탄력이 꽤 괜찮은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는 오늘 시장에서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화 오션, 세 번째로는 현대제철, 네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다섯 번째로는 유한양행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 1번으로는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YC,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네 번째로는 클로봇, 다섯 번째로는 하이젠, R&M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어제와는 약간 다르죠. 오늘 시장에서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펩트론, 세 번째로는 리가캠바이오, 네 번째로는 ABL바이오, 다섯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요, 유한양행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가장 많이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로는 HD 현대 마린 엔진 매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주가 상승 괜찮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SKC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두 번째로는 한화엔진, 세 번째로는 한화인더스트리얼, 네 번째로는 HD현대일렉트릭,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YC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향 쪽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PSK홀딩스, 세 번째로는 유진테크, 네 번째로는 오스코텍, 다섯 번째로는 D&D, 파마텍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거의 대장주격을 좀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 두 번째로는 리가캠바이오, 세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네 번째로는 서진시스템,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SOS랩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으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우리의 숨통을 트여줄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다리던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기대치도 하회하게 됐는데 그래도 양 종목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보고 계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기대치를 계속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도 맞추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려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해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은 실적 발표 기준으로 해서 다운이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은 그날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오죠.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이제 한 줄로 줄이면은 이제 공포의 어닝 시즌이 시작됐다라고 제가 압축을 했는데요. 이게 공포의 어닝 시즌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정말 공포일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뜻으로 여러분들께 같이 공부하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안 좋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수는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한번 주춤할 시즌이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지수를 삼성전자가 다 끌어올리고 있는 재미있는 또 최근에 볼 수 없었던 진기한 풍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끌고 내려가면 내려갔지 끌고 올라온 적은 거의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수급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오전장까지만 해도 양매도를 취하면서 위아래 다 막아놓는 현상이었는데 결국에는 윗방향 코를 풀어주면서 위쪽으로 살짝 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매일매일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조금 쉬어도 된다. 그런데 삼성전자 끌고 왔으니까 삼성전자 쪽을 보자 이겁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정말 5만 원까지 이탈을 하면서 저도 5만 원 이탈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더 흔들었는데 예상보다 흔든 거지 5만 원 이탈한 다음에 이 아래에서 유지된 게 아니죠. 바로 회복되면서 그래도 5만 원 구간을 이탈하는 거는 4만 전자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식을 이제 나타내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이제 다시 한번 바닥 찍고 살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하이닉스에 비하면은 오늘 이렇게 올라도 너무 미비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바닥에 있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오는 거다. 제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도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보면은 아, 바닥이구나라는 거를 누구나 알 수가 있는 방향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이 그래픽카드에 탑재될 줄 알았는데 엔비디아의 배신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의 배신이냐? 어제 간단히 말씀드렸죠. 자, RTX 지난 버전인 4090 가장 비싼 제품을 이번에 중간 제품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제가 볼 땐 이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지난번에 최고급 기종, 제가 상중하로 나누면은 상급에 속하는 기종과 지금 중급에 속하는 기종을 비교할 게 아니라 이번에 나오는 상급 기종 비교를 하면은 다르죠. 오히려 가격은 올랐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마이크론이 사실 GDDR6 쪽으로 해가지고 엔비디아에 공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고급형으로 들어가는 GDDR6X 제품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우리가 한국에서 구하려고 해도 계속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소식, 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예전에 코인 채굴 이런 것도 많이 했었죠. 그런 관련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공급이 부족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GDDR7 조금 더 고가 제품이지만 성능 좋은 제품을 채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급형 제품, 중가 그리고 저가형 쪽에는 기존처럼 마이크론이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어제 발표한 5070에 탑재를 못했다라고 해서 이것도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죠. 아니에요. 이 시장은 원래 마이크론이 갖고 있던 시장인데 삼성전자가 빼앗아 온 겁니다. 고급형 시장을. 이것만 해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도 크게 안 밀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HBM 얘기 나올 때 최근에 뭐 엔비디아에 아직 이제 뭐 탑재가 안 됐고 젠숭왕 CEO의 말로는 뭐 설계를 뭐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도 이제 흘러나왔다라는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 하지만 삼성전자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죠. 작년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삼성전자가 언젠간 공급할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꼭 엔비디아 아니어도 탈출구가 하나 생겼어요. 상반기는 아니지만 하반기부터 해서 브로드컴에서 주문형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데 여기에 하이닉스가 물량을 일부밖에 공급을 못합니다. 하이닉스는 원래 대부분 물량을 다 엔비디아 쪽으로 넘기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절을 해서 브로드컴에 조금 일부를 공급한다라고 하니까 나머지에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두워도 하반기부터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주가는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 한 6개월 전부터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반기에는 바닥 짚고 그래도 턴 가능성을 보이지 않느냐라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시면서 너무 좋다, 하이닉스처럼 최고다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하이닉스는 정말 최고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바닥에 있을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생각에 반전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CES는 어제까지만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오늘부터는 다시 보는 트럼프 2.0 세대를 여러분들이 열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거의 열흘 정도만 지나면은 이제 트럼프 취임 얘기밖에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트럼프가 무조건 본인의 강인함을 내비쳐야 했습니다. 두 번의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다르다,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력한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예요. 재선이 없습니다. 이번이 재선된 거고 다음 선거는 없습니다, 트럼프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강하게 나갈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존에 강하게 해놨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업가이자 협상가입니다. 순수하게 정치하는 사람들하고는 결이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이미 언론 플레이 쪽으로 해서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해놨죠.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려 왔는데 이런 얘기가 미국 언론을 통해서 솔솔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아무리 아니라고 반박을 해도 솔솔 나옵니다. 반박을 당연히 해야죠. 왜냐?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포감을 심어주고 얻어낼 걸 얻어내야 되니까요. 최대한 많은 걸 얻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공포감을 갖는 것보다 강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왔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의 1등 공신 일론 머스크죠. 자,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둘이 손잡고 이번 정권을 주무르고 있다.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트럼프 첫 번째 정권하고 굉장히 차이점이 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트럼프에 대해서 첫 번째 시즌과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안타 종목부터 말로 없는 종목까지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관련 내용 점검해봤고요. 이제 다시 돌아올 트럼프 2.0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오해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맞춰서 투자해봐야 할지 오늘의 말로 없는 주제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보는 게 좋을지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안타, 2루타, 3루타로 살펴보겠습니다. 안타 종목으로 CS 윈드 꼽아주셨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대표적인 풍력 에너지 관련주인데 미국발로 어떤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해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뭐 입각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CS-인드 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풍력타워 관련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죠. 맞습니다. 글로벌 풍력타워 1위 기업입니다. 베트남에도 해상풍력타워를 공급하고 글로벌 시장에 해상풍력타워를 계속 공급하면서 점점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회사입니다. 자회사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그룹 계열사 내 시너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풍력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 첨단 제조세 공제 부분에서 이제 폐지하는 걸 고려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친환경 쪽은 트럼프가 싫어하고 기존의 석유화학 쪽을 선호한다라는 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 공화당 표밭이니까 텃밭이니까 당연히 텍사스 쪽 지역을 안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풍력을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이유를 우리가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은 벌써 12년도 아니 13년이 됐네요. 2012년에 트럼프가 골프장을 스코틀랜드에 짓습니다. 그래서 에버딘 지역에 이 골프장을 지었는데 이 근처에 풍력단지가 들어서는 거예요. 트럼프가 욕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총리를 욕하고요. 이 풍력단지가 암을 유발하고 이런 뭐 환경을 해친다라는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설파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영국 연방법원에서는 패소를 하고 29만 달러의 뭐 패소금을 내죠. 그러면서 이제 2015년에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골프장이 계속 적자를 맞이합니다. 트럼프의 골프장이. 그러다 보니까 풍력하고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가 일을 가는 겁니다.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이런 뭐 풍력 관련주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 미국에서 풍력에 대해서 이 세제 혜택을 왜 주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면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지 부시 대통령까지 가야 됩니다. 공화당에서 가장 힘센 대통령 중 하나죠. 예, 부시 부자는. 자, 이 부시 대통령이 본인 주변에 있는 이런 뭐 지인들이라고 할게요. 친구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표심의 핵심 인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유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풍력 쪽으로 해서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공화당의 표밭이 같이 엮여 있는 지역에 있는 이 풍력 타워를 무작정 트럼프가 배척할 수 있을까요? 말은 이렇게 해도 만약에 이 뭐 세제 혜택 같은 경우를 조금 폐지한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더 이상 그 이상의 압력을 가할 수는 없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해상 풍력이 발전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개인적으로 싫어해도 이 공화당 전체적인 의견도 야, 우리 표밭인데 네가 그렇게까지 압력을 가하면 어떡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아무리 독불 장군이어도 당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너무 위기감만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지금처럼 아예 바닥에서 이제 출발도 안 한 시점에 있는 이런 종목들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단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고점을 보면 굉장히 위쪽까지 보이면서 뭐 3루타 뭐 그 이상 말로홈런까지도 볼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안타 종목 정도로 제가 설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요 CS인들을 가져왔으니까 지금부터 좀 나는 단기적인 것보단 편안하게 길게 묻어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풍력 관심 갖는 거 아주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타 종목으로 CS-윈드 중장기적으로 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2루타 종목은 이제 트럼프가 대놓고 사랑하는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 꼽아주셨습니다. 퓨런티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강세를 좀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1%대 정도 약세로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 퓨런티어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네, 프론티어는 사실 제가 딱히 설명 안 드려도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요즘에 다들 너무나도 정보도 빠르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쪽으로 해서 테슬라에 직접 공급하는 최종 목적지가 테슬라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 갖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퓨런티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제가 기존에도 SOS랩을 말로 없는 종목으로 이제 뭐 말씀드릴 정도로 이제 뭐 굉장히 좋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SOS랩도 3루타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었죠. 자, 퓨런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루타 정도 계속 치고 빠질 수 있는 정도 구간은 돼요. 근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금 잠깐 휴식을 취하는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밀릴 때마다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지금 뭐 자율주행 사고 보고 조항 같은 경우도 폐기한다라고 하고, 이 자율주행 그 관련된 규제 가장 폐기를 원하는 사람 일론 머스크다라는 거, 제가 서두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40%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자율주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경영진이 장내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이 부분에서 신뢰성을 조금 잃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신뢰를 잃을 정도로 큰 물량을 매도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뭐 2주 정도 이상 지나면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락 될 타이밍이 왔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퓨런티어 지금부터 밀리는 구간, 음목 나오는 날마다 모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루타 종목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네, 퓨런티어 2루타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3루타 종목은 동성 화인텍으로 살펴보겠습니다. LNG 전문 회사인데,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LNG 수출 제한 조처를 해제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수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동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도 갭으로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뭐 하나오션이라던가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제 저항을 돌파했고, 삼성중공업이라던가 동성화인텍이나 아니면 현대임스 같은 종목이 저항 밑에 있는데, 오늘 갭으로 돌파한 거는 동성화인텍밖에 없습니다. 자, 이 기업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중국의 시장을 뺏긴 조선업 같은 경우는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부분입니다. 가장 뭐 기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 뻗어나가는 쪽은 어디예요? 단가가 높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이런 LNG 산업, 그리고 암모니아선, 이런 뭐 차후에 그 우리가 친환경 선박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스관이라고 해가지고, 가스라는 건 기체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운송을 하려면은 액화를 시켜야 됩니다. 액화를 시킨 다음에 이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보냉제를 이제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화인텍, 그리고 뭐 한국카본 정도가 뭐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을 통해서 이제 LNG선, 트럼프가 유가를 안정시키겠다. 방법은 셰일가스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면 미국에서는 지금 조선 얘기하면서 뭐 우리나라 이제 저 대통령이랑 뭐 따봉 외친 거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이슈나 계속 조선 얘기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동맹국을 좀 활용해서 이런 선박 건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번 주에도 하고 있습니다. LNG선 당연히 필요한 기술력이다라는 거,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기술력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암모니아선 같은 경우도 이미 파나시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고, 수소나 이런 무탄소 연료 추진 선박 같은 경우도 차세대 선박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꼭 필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동성 화인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호타준족이다라고 했는데 저항을 돌파했다라고 했어요. 돌파한 다음에 한 번 정도의 숨고르기 날 수 있지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또 멋지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루타 종목 동성 화인텍으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LNG 보냉제 사업의 성장성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공개하기 전에 그동안의 말로 없는 종목 수익률 살펴볼 텐데요. 1차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들이 이미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말로 홈런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종목들은 2차 목표치까지 다 도달한 종목들에 한해서만
말로 없는 종목입니다. 사실 1차 목표만 가도 그냥 뭐 솔로 홈런 정도 이상은 솔로 홈런 투런 정도는 다 나온 건데 말로 홈런은 아니기 때문에 이 타이틀은 달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테크윙이 계속 변화하면서 수익률을 올려서 지금 40% 넘어가고 있죠. 40% 중반. 테크윙은 제가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아놔가지고 뭐 7만 원까지 2차 목표치를 잡아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보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1차 목표치는 이미 충분히 도달하고 돌파한 다음에 다시 한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유리기판 쪽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올라오면서 2차 목표 가는 거 어렵지 않다고 보니까 이런 종목들 편안하게 보시고요. 하나오션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오늘도 뭐 추가적으로 또 수익률 더 붙여가는 모습인데 29%였는데 어제까지 오늘은 30%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선은 가장 안정적인 실적이 바탕돼 있는 분야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에이징랜드 조금 전에 브로드컴도 뭐 삼성전자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에이직기술에서 가장 앞서 나간 기술력으로 지금 TSMC의 유일한 거래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그 외에도 밑에 뭐 SKC나 뭐 YC 같은 종목들 유리기판이나 반도체 종목들뿐만 아니라 AI 관련주나 많은 종목들이 밑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올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5년 대비하는 말로 없는 종목들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검증 과정을 거치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시니까요. 올해는 편안하게 보시면서 이 말로 없는 종목들 계속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익률 상위 종목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대세로 꼽히고 있는 반도체, 조선, AI,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또 포착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이렇게 수익률을 선점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세트랙 I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업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그룹에 피인수하면서 시너지가 어마어마해졌죠. 그래서 지구관측 위성 스페이스 I 이 스페이스 I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회사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카이랑도 계약이 나오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기업께서 발전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분석 쪽으로 워낙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 3년치 이상의 수주잔고가 있으면서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지금 뭐 42,500원 전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뭐 매수를 하신 다음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5만 원 구간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정고점이죠. 이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는 5만 5천 원, 6만 원 이렇게 5천 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 39,000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정도는 한번 하고 4만 원 회복될 때 혹은 35,000원 부분 가면은 재매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말로 홈런 공략주 세트랙 I로 살펴봤고요. 5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짚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과 관련된 이슈를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산 의약품 중 처음으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처음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정의부터 좀 하고 갈까요? 네,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의약품 시장 규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이 IQVIA라는 의약품 조사기관이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3년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가 2,220조 원 규모로 이제 전년 이제 2022년보다 한 1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에는 한 2,400조 원 가량이 되지 않을까 추정되고요. 의약품 시장은 앞으로도 이제 연평균 7에서 8% 정도의 성장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약업계에서는 이제 연매출 100억 원 이상 돌파한 의약품을 이제 국내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국내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하고요. 이제 1조 원 또는 10억 달러를 기록한 제품을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뭐 더 많이 매출이 나와서 연간 매출이 100억 달러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메가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칭하고요. 이 메가 블록버스터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개 정도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약 개발에 혹시 성공해서 상업화까지 이루어지는데 확률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만 개 후보 물질 중에 한 개만이 신약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확률로 따지면 0.01%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만 개의 신약 후보 물질 중에서 한 개가 신약으로 탄생했더라도 이 뭐 시장 규모나 뭐 다양한 뭐 경쟁 상황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블록버스터로 성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제약업계에서는 성공의 상징으로도 간주되고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대형 제약사로 잘 알려진 이제 암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 같은 곳들이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탄생시키면서 성장한 곳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라는 일단 요 단어에서 오는 어떠한 그 감이 있죠. 그렇다면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한국에서는 어디서 탄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인지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 첫 K바이오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탄생했는데요. 주인공은 이제 셀트리온의 자가면역 치료제 램시마입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이제 9,79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사실상 이제 첫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된 셈입니다. 4분기에 아마 매출 1조 원 이상을 돌파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라는 제품입니다. 이 레미케이드는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건성성 관절염, 그리고 크론병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2006년부터 이 램시마 개발을 시작해서 약 10년 만인 2016년에 미국 FDA로부터 이제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요. 램시마 같은 경우에 이제 출시 5년 만에 레미케이드, 오리지널 약품인 레미케이드를 밀어내고 시장 점유율 1위에 등극했습니다. 램시마에 밀린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매출 5조 원에서 이제 지난해 2023년 기준으로 2조 원까지 감소했고요. 이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첫 K바이오 블록버스터라는 점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국산 의약품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블록버스터 개발 기업은 셀트리온 그리고 램시마였습니다. 이렇게 뭐 기업 하나가 이렇게 블록버스터를 탄생을 시키면은 그 다음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 좀 언급되는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까지 나오면서 분위기를 좀 아무래도 이어가줘야지 그죠, 좋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블록버스터가 기대되는 약품은 이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입니다. 이 렉나자 같은 경우에 이제 블록버스터 예상 시점은 내년인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보여주고 내년으로 예상되는데 일반적으로 신약 출시 후 1년 동안 매출이 2억 달러를 기록하면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존슨앤존슨의 분석에 따르면 렉나자 같은 경우는 출시 1년 안에 매출 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블록버스터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이주황체 치료제 리브리반트라는 것과 이제 병역요법으로 사용되는데요. 함께 투여가 되는 겁니다. 경쟁 약물인 타그리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효능, 안정성, 약가 측면에서 뭐 유사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시장의 41%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이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에 대한 이 OS 전체 생존 데이터가 발표됐었는데 이게 뭐 기존 치료제보다 1년 더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데이터들이 분석돼 가지고 앞으로 이런 데이터와 함께 이제 리브리반트의 SC 제형 제품 승인, 그다음에 의약품 가격과 마케팅 전략 등에 따라서 이제 뭐 시장 점유율은 좀 뭐 충분히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 렉나자 같은 경우에 글로벌 파트너사 등에 올라타면서 이제 블록버스터 기대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요.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는 곳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 FDA 승인받은 50개의 퍼스트 인 클래스 혁신 신약 항암제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치료제 5개 중 3개가 빅파마로부터 판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인 존슨앤존슨이 권리를 확보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존슨앤존슨은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최대 매출을 약 7조 원 가량으로 잡고 있을 만큼 이 블록버스터 기대감은 확실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로는 유한양행, 렉나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히나 유한양행의 주가가 9% 이상 급등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렇게 좀 성과가 나는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또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또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유럽 이외에서 또 기대해 볼 만한 지역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오늘 주가 오르는 건 이제 OS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난해 말 30일 날 이제 유럽 시간 기준으로 30일 경우에 이제 유럽에서도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요. 이제 렉나자의 글로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 같은 경우에 지난해 상반기에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제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로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 품목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이외 지역인 이 유럽, 중국, 일본에서의 매출이 2027년에 약 2조 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이제 미국의 2027년 매출 1조 8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확장 측면에서도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장이 되느냐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진수 기자는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신 바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엑스코프리에 대해서도 제가 뭐 여기 나와서 몇 번 많이 네, 언급드렸었는데 맞습니다. 이 엑스코프리도 K바이오 블록버스터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 뇌전증, 이제 간질이라고 하죠. 간질 증상 중 하나인 이 발작을 제어해주는 치료제입니다. 이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 2019년 FDA 허가를 획득했고요. 이듬해 2월 미국에서 출시됐습니다. SK 바이오팜이 초기 임상부터 품목 허가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고요. 이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 미국 출시 이후 매분기 이제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엑스코프리 매출이 이제 1,052억 원, 3분기에는 1,1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엑스코프리의 미국 매출은 4,25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요. 엑스코프리 매출 예상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올해에 5,750억 원, 내년에 7,120억 원, 2027년에 8,170억 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추정치로 이제 계산한 연평균 성장률은 20% 이상으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8년엔 엑스코프리 매출도 1조를 넘어서면서 블록버스터로 등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도 2028년에는 1조 원대를 매출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전해주셨는데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SK 바이오팜의 미국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이 SK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2029년까지 엑스코프리를 2029년을 목표로 엑스코프리를 블록버스터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이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왜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완전 발작 및 소아 청소년 부분 발작 적응증 추가를 위한 글로벌 임상 3상 톱라인 결과가 올해 중으로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적응증이 확대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매출이 당연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또 내년에는 엑스코프리와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UCB의 브리비액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특허가 만료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뇌전증 치료 같은 경우에 먼저 제네릭 제품들이 먼저 사용되고 이후에 이제 신약들이 사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약 사용할 때 이제 브리벡트보다는 엑스코프리가 더 많이 처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처방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좀 더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SK 바이오팜 듣고 왔고요. 다시 셀트리온으로 돌아가서 셀트리온의 렉라자 말고도 다른 또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요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셀트리온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블록버스터를 이제 만들어냈지만 또 기대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램시마의 피하 주사 제형 제품인 진펜트라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진펜트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FDA로부터 품목 허가 받았고 이제 올해 이제 2023년에 이제 본격적인 허가 받았고 2024년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램시마에 이어서 진펜트라까지 출시하면서 인플릭시맙 이 시밀러 시장을 점령한다는 계획이고요. 이 SC 제형 같은 경우에는 피하 주사 제형인데 IV 정맥 주사 제형 대비 투약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편의성도 높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셀트리온은 이제 지난해 3월달에 미국의 진펜트라를 출시한 이후에 보름 만에 이 3대 PBM이라는 곳 중 하나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와 이제 처방집 등재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후 지속적으로 계약을 늘려가면서 이제 약 5개월 만에 3대 PBM 모두와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3대 PBM 같은 경우에 미국 전체 보험 시장에서 가입자 수는 기준 80%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빠른 속도로 매출을 늘려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셀트리온 특히나 최근에 또 주가 흐름 좋은데 앞으로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좀 고민 그런 것들을 짚고 갈 텐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설명드릴 때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는 걸 설명드릴 때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기준은 1조 원 또는 1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는 당연히 10억 달러를 기준으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구분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조 원 매출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환율이.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고민거리로 보여집니다. 이제 최근 환율로 따져봤을 때 1조 원은 이제 7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10억 달러 같은 경우는 1조 4,500억 원에 가량이 되기 때문에 갭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버스터 등급 기준을 좀 언제로 잡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으로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역시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0억 달러가 기준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이 문제의 경우에 이제 환율이 지금은 굉장히 좀 고환율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환율이 좀 정상화되고 안정화됐을 경우에는 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블록버스터라는 타이틀이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그 안에서도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때문에 걱정은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 제약바이오주들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시장의 눈높이에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로써 2개 분기 연속 실망감을 안긴 셈입니다. 일단 지난 4분기 영업이익으로는
연결 기준 6조 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0% 늘어난 수준인데 매출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나면서 7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거의 30% 가까이 감소했고요. 매출 역시 전분기 대비해서 5%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DS 부문의 매출 회복이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에서 구체적인 사업부별로의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DS 부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실적이 지난해 3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3조 원대 머물렀을 것으로 영업이익이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례적으로 해명 자료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회사 측은 이 메모리 사업에 대해서 연구개발기 증가 및 선단 공정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초기 램프업 비용이 증가한 영향으로 실적이 감소했다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포함한 비메모리 사업에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IT 수요의 둔화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 역시 수익성 악화의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는 못하다라는 건데요. 증권사에서 앞으로 당분간은 좀 전망이 어둡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강력한 반등의 트리거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짚었고요. 하지만 회사의 전략이 확실히 위기에 대응하는 자세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를 지나면 디램과 파운드리가 전사 실적의 반등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2분기쯤에 실적 반등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업황 부진 속에 기대했던 반전은 없었다라고 평가했고요. 추세적인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HBM의 성과를 증명하고 또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 등 기술력 제고가 역시 가장 중요하다라고 짚었습니다. 결국에는 HBM 분야에서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스마트폰 분야에서의 성과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2일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요. S25 갤럭시 새로운 시리즈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갤럭시 언팩 행사로 쏠리고 있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쇼크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안 좋을 걸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쇼크보다는 안 좋은 거를 털고 좀 올라가는 그러한 장세 오늘 나오고 있는데 2025년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 궁금해서 좀 저희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네, 실적 쇼크와 오늘 주가 흐름은 좀 약간 매칭이 좀 안 되죠. 실질적으로 수급이 삼성전자 근데 실적 좋을 때도 주가가 잘 갔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어떤 한 줄로 평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지난 실적보다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실적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에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보고 2025년의 주가 전망을 한 줄로 해보신다면? 네, 고진감래입니다. 고통이 닿으면 즐거움이 온다. 그래서 2025년에는 즐거움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진감래. 그렇다면 박근호 이사님, 미래 실적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좋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관망을 하자, 아직 실적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말은 일단 그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사실 주가 흐름과 실적을 두 개를 같이 연결해 보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실적 좋아지면은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죠? 당연히. 워낙 또 오랫동안 쉬어갔기 때문에. 23년도에 이제 작년 이제 24년도에 삼성전자 법인세를 100원도 안 냈어요. 왜 안 냈냐면 23년도 온기 기준으로 적자였기 때문에. 근데 23년도에 계속 적자였는데도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
오늘 나온 일단 살펴봐야 될 거를 몇 개 좀 살펴보면 말씀드리면 굴욕을 당했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젠슨왕한테 굴욕을 당했는데 삼성전자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젠슨왕이 이제 엔비디아 퀄 테스트 HBM3 관련돼서 지금도 퀄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젠슨왕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났죠. 삼성전자의 HBM3가 설계가 잘못됐다.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RTX 50 최신 그래픽 카드 부분에서 마이크론 거를 쓰면서 GDDR이죠. 7 쓰면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GDDR7 삼성전자 거를 원래 쓰기로 예정돼 있지 않았냐? 왜 삼성전자 걸 안 쓰고 마이크론 걸 쓰냐라고 젠슨왕한테 질문을 했는데 젠슨왕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걸 만든다고? 라고 반문을 했어요. 기자들한테.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는 그 굉장히 약간의 해프닝이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농담 반 진담 반 막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긴 한데 약간 무대 공포증인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는 진짜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오늘 수급이 워낙 좋은데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 좀 약간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4분기, 1분기, 4분기가 이제 IT는 메모리 쪽은 굉장히 비수기거든요. 2분기, 3분기가 이제 성수기고 네. 4분기가 왜 비수기냐면은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내년에 연초에 신학기 이런 것 때문에 2, 3분기에 미리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비수기인데 4분기 중에서는 역대 최고의 어떤 매출을 좀 올렸다. 메모리 쪽에서라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저는 삼성전자가 일단은 지금 현재는 차트상으로는 바닥을 잡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갖고 저는 시장에서 그걸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됐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매도는 거의 다 좀 약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좀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거고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제가 작년에 초에 나와 있는 삼성전자 리포트를 좀 다 읽어봤는데 올해 메모리 업황 회복한다라고 삼성전자 2분기, 3분기 주목하자라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게 맞는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저는 뭐 가격적으로는 여기서 뭐 얼마나 올라갈지가 좀 걱정이지 더 떨어질 걱정은 솔직히 좀 안 해도 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코멘트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주가는 아직 이제 더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올지는 사실 경쟁력이 이제 제고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좀 말씀이셨던 것 같고 사실 증권사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성재 파트너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실적이 뭐 가장 안 좋았던 거는 지난 2023년이었죠. 근데 이제 2024년에는 실적이 좀 증가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면 이번 4분기 실적이 매출은 한 10%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0%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이제 시장 전망치였던 영업이익 7조 7천억 대비 조금 이제 감소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뭐 어닝 쇼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크게 어닝 쇼크는 아닌 것으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업이익이 다소 조금 이제 부진했던 측면이 이 메모리 사업 연구개발 쪽에 이제 비용 증가와 그리고 이제 선단 공정 캐파 확대를 위한 조기 램프업 비용이 조금 이제 증가가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죠. 올해부터는 좀 이제 양호해질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다 이제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된 상황이고 이제 선단 공정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부터는 좀 양호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범용 메모리 가격이 최근에 조금 이제 많이 하락을 했죠. 이 D램 가격도 이제 지난 11월 기준으로 보면 4개월 만에 35.7%나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도 이제 범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초보다 12월까지 이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절반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당히 좀 선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엔비디아의 HBM3가 납품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올해부터 엔비디아에 만약에 납품이 되기 시작한다면 실적은 오히려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뭐 이제 예상치보다는 실적이 좀 다소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올해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양호해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2, 3분기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이제 증권가의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 현재 이제 강력한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까지 유입이 되면서 오늘 한 3%대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짚고 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오늘 시장이 예상치보다도 하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게 좋은 게 맞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사실 많이 내려간 것 같고요. 7조 원대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이긴 했는데 다만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좀 반영을 한 듯합니다. 내일까지 그리고 앞으로 1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의 연속성을 확인해 보시는 게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반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무버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 올해 IPO 시장 분위기 읽어보고 전망도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IPO 시장은 그야말로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부진했던 데다가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 등의 우려로 아쉬운 결과를 낳았는데요. 지난해 신규 상장한 기업은 총 75개였습니다. 그런데 상장 이후에 연말 기준의 평균 수익률을 내보니 마이너스 16.9%로 집계가 됐고요. 상장 이후 연말까지 100% 이상 수익률을 유지한 기업은 우진엔텍과 전진건설로봇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연도별로 공모금액 추이 및 전망을 살펴보셔도 지난 2023년과 2024년 3조 원대 그리고 4조 원대로 크게 쪼그라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올해는 다시금 8조 원대로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LG, CNS 등 굵직굵직한 대어들이 출격을 대기하고 있어서 공모주 시장에도 활기가 돌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시작이 매우 활기찬 2025년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최근 5년 내 1월에 수요 예측 진행 기업이 가장 많은 수준이다라고 전했습니다. LG, CNS를 필두로 대여급 기업의 연이은 출격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연초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 IPO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유가증권을 중심으로 대여급 기업 공개 IPO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LG CNS가 첫 타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LG그룹의 IT 계열사입니다. 기관의 수요 예측이 1월 9일부터 15일까지로 진행이 되고요. 일반 청약도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기업 가치 5조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 원래 예상치는 7조 원대였는데 시장 친화적으로 좀 조정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LG CNS의 흥행에 따라서 다른 기업들의 IPO에도 흥행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 글로벌 로지스의 경우에는 12월 27일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고요. 롯데그룹의 물류 계열사로 업계 2위 기업입니다. 현재 업계 1위는 CJ 대한통운이고요. 기업 가치 1조 9천억 원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DA솔루션즈의 경우에는 국내 1위, 글로벌 3위 공작기계 제조 기업으로 기업 가치 5에서 6조 원대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 공모 규모 1조 원대로 또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장 직후에 전문 투자자 중심의 유통 물량 비중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상장 첫날의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SK증권에서는 2024년을 꼭 기억해보자라는 이야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에도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하반기부터 조금 주춤했었던 IPO 시장에도 다시금 활기가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스코텍인데요. 유한양행과 함께 움직이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26,000원대를 터치를 하기도 했고 이 종목 오늘 현재 구간에서도 5%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앞선 코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룬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유한양행 관련해서 오스코텍이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라는 거는 뭐 다들 좀 알고 계실 테고 시장의 초점은 실질적으로 오스코텍이나 어떤 유한양행 관련돼서 렉나자 관련 이제 유한양행을 렉나자 갖고 움직이겠습니다만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제노스코 상장과 관련돼서 이제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작년 10월에 초급락이 나왔었는데 오스코텍이 자회사 한 59%
50% 지분 갖고 있는 미국에 있죠. 제너스코를 상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도 주주분들이 오스코텍 본사 앞에 찾아서 계속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1년에 이제 뭐 로열티가 1,000억 원 가까이 받게 되는 그런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왜 굳이 이제 반반 나누는 거죠. 오스코텍과 제너스코 반반 나누는데 왜 이걸 굳이 따로 떼서 상장을 하냐.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안 좋게 봐서 급락이 나왔는데 거의 주가에 녹아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상장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오스코텍과 관련돼서 유한양의 가치 어떤 모멘텀이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도 좋고 그다음에 어떤 저점도 거의 잡은 느낌이라 오스코텍 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 약간 분위기가 좋죠. 오스코텍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도 괜찮을까요? 주가 꽤 좀 높은데. 지금은 일단은 뭐 오늘은 올랐습니다만 그동안의 주가를 감안했을 때는 뭐 거의 바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신세계 INC입니다. 14% 넘게 급등세 16,51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정지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네요.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인맥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면서 오늘 이 신세계 INC가 또 급등력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언급을 드렸던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뭐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를 국내 직수입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는 회사이고 또 여성복 캐주얼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이제 기획 생산 유통을 통해서 국내 또는 이제 해외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이제 미국 측에 이제 법인까지 이제 설립을 해서 이제 북미 시장 공략을 좀 가속화하는데 올 4분기부터 이제 코스메틱 부분, 화장품 부분 쪽에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아무래도 이제 신세계 INC와 같이 동반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좀 이제 고환율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실적도 살짝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2025년에는 실적이 다소 조금 증가되는 그런 가능성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본연의 순자산 가치 대비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큰 폭의 주가의 하락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언급되었던 가격대가 한 1,800원 정도 라인인데 오늘 다시 좀 눌렸다가 이제 그 부분까지 거의 다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그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좀 관심을 못 가지신 분들은 매수 접근을 해도 될 것 같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이제 홀딩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단기적인 저항 라인은 이제 11,500원, 600원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이 정도 가격대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 12,5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앞서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또 전해주신 바 있어요. 그때 저희 또 마켓무버에서 트럼프 취임식 관련주 어떤 거 보면 좋겠느냐라는 질문 드렸을 때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야기를 해주셨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신세계 INC에 뒤이어서 올라갈 기업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SKC입니다. 오늘 SKC 주가 흐름도 꽤나 좋습니다. 13% 넘게 급등세. 기판 쪽은 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CES에서 이제 유리기판 쪽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도 최근에 주가는 괜찮은데요. SKC를 한마디로 표현해 드리면은 본업은 굉장히 좀 부진합니다. 본업은 부진한데 유리기판에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대감이 많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인데 그럼 본업이 무엇이냐? 본업은 이제 화학이랑 2차 전지 동박이죠. 두 개 다 안 좋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본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SKC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유리기판 공장 세계 최초로 이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6대4로 지분을 좀 갖고 있죠. 이게 이제 완공이 돼서 진짜 내년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에 이제 그
상용화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리콘 기판 대비해서 유리 기판의 가격이 얼마나 몇 배나 높냐라는 게 중요한데 아직 시장에는 이게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공장을 지어놨으면은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AMD나 아마존 이런 고객사들이 미리 어떤 그 부킹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좀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업, 화학이랑 그다음에 동박 쪽이 좀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좀 약간 뭐 객관적으로 했을 때는 주가 상황이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것은 좀 약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판 쪽 봐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SK식 오늘 바로 또 움직이기도 했고 최근에 첨단 기술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도는 듯한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시장에서 SKC가 아주 강력하게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기판은 계속해서 봐야 할 이슈이고 업종이긴 하지만은 일단 SKC 지금 주가 수준은 약간 부담스럽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전시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이고요. GST입니다. 어제 가지고 오셨었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넘게 상승세. 얼마가 안 된 것 같은데 GST. 아, 제가 어제도 갖고 왔나요? 이렇게 기억을 못하다니. 아니, GST. 원래는 제가 원래 PSK 홀딩스 맨 처음에 언급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제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GST를 다시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들이 오늘 전부 다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GST는 이제 그 바닥 횡보 국면을 지금 이제 돌파하는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시세가 2만 원 정도 자리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뭐 따라잡으실 분들은 따라잡으셔라라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갖고 나와 보았고요. 일단 뭐 지금 따라잡아도 2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CES에서 액침 냉각이 다시 한번 또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액침 냉각 쪽이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GST가 일단 유해가스 정화 장치인 이 스크러버와 그리고 온도 조절 장비인 칠러, 특히 이제 저온 칠러 쪽에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업체이고 또 이제 냉각 이 액침 냉각 관련 장비도 이미 이제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 이제 부각을 받게 된다면 이 GST가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고 저번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눌려서 이제 바닥을 이제 본격적으로 탈피하려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으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ST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제는 안 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런데 꽤나 좀 빠른 시일 안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처럼 액침 냉각 쪽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사실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상당히 좀 이목이 좀 쏠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모습들을 나타나주면서 어닝 쇼크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시장이 오픈이 되었을 때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졌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나오긴 했으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2분기부터 서서히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그동안의 과도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되돌림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일단은 실적이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되돌림이 나왔다라는 것은 저점은 분명히 좀 잡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미국발 훈풍을 타고 그런 섹터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시장이 좀 상승을 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영 사장님께서는 이미 지난해 삼성전자의 변동성 이용해서 단기적인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이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참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KSP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강하게 장중에 상승을 했다가 살짝 윗꼬리 달리긴 했으나 여전히 상승 여력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선박 엔진 밸브 쪽과 부품을 제조하는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뭐 트럼프의 발언도 군함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본과 인도의 경우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요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조선 선박 관련된 모멘텀은 여전히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조선 선박 관련된 종목보다는 기자재 쪽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KSP 좀 조정 시를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25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KSP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오늘도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그래도 코스피가 1%대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 어떠셨을까요? 오늘 양 지수, 일단 지수단의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 움직임 나와줬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또 장 전에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면서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양봉으로 또 전환되면서 무려 3%대나 올려주면서 마무리가 나왔거든요. 삼전이 지금 계속해서 6만 원대 이제 부근에서 계속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미 또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가 또 선반영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네. 3분기 실적 나왔을 때 다 그 실적 발표 컨센서스 나와주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와도. 아무리 잘 나와도 그 기대감이 워낙 크니까 그 기대감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세론으로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실망 매물이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또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HBM3 같은 경우에도 젠스당 CEO가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도 디자인을 이제 바꾸게 되면은 또 결국 통과할 것이다라고서 어떻게 보면은 또 당근과 채찍을 같이 또 주는 그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또 삼성전자 또 이런 퀄테스트의 통과 기대감이 계속 미뤄졌지만 네. 여전히 올해는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HBM3 쪽에서는 선두를 지금 선점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이제 하반기에 HBM4에 대한 또 개발 기대감도 같이 함께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우호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삼성전자가 워낙 또 주가도 많이 또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과 또 부정적인 시각이 지금 현재는 공존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삼성전자가 오늘 또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 지금 또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금 4거래일 정도
정도 연속으로 지금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상한가, 하한가 갔었던 종목들 보면은 지금 상위권 종목들의 지금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많이 위치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의 TC 본더를 납품하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14%대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공급하는 YC 역시도 두 자릿수 등락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흐름들은 이제 조만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이제 곧 이제 2주도 안 된 그런 상황인데요. 1월 이제 20일 기점으로 이제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을 텐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취임식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관련 종목들이 최근 이제 증시에서 엮였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신세계 INC가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주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또 지지부진하거나 또 한 템포 쉬어갈 때는 또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금 좀 테마 속으로 단기 그냥 시성 있는 그런 이제 이슈로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시장에서 거의 사실 집중됐었던 오늘 수급 자체가 반도체였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이 안 좋다 하지만 11월 이제 경상수지도 흑자를 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수출이 30% 정도 넘게 뛰어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섹터 계속 순항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전 포인트로 잡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가 살아나야 우리 증시에 전반적인 탄력도 더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선전 속에 코스피 1%대 강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1.19% 오른 2,521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29포인트 밀어 올렸습니다. 코스닥 역시 0.2%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 기다리면서 719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1%대 강세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4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줬습니다. 코스피에서 1,946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도 매수에 중점했고요. 개인 나홀로 4천억 원 이상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가 확인됐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월 8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한국 증시는 예상과는 다르게 걱정과는 다르게 그래도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오늘 장전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잠정 실적이 딱 발표되자마자 사실 시장 참여자들은 꽤나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측가가 모든 걸 말을 해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출발 자체가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단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지난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8조 원대까지 낮아졌는데 이번 1월 들어서 요 영업이익단이 7조 원대까지 낮아졌고요. 막상 오늘 또 나온 실적은 영업이익단이 6조 원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막상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장이 계속해서 흘러갈수록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는 반발 매수세,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최악은 지났다. 그래도 안 좋은 것은 이제 눈으로 확인했다라는 심리가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고요.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앞으로 코스피가 힘을 받겠지 하는 기대감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말 그대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건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는 1% 넘게 상승세 2,521선까지 올라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결국에는 2,500선 올려내면서 10선까지 20선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20선 조금 안 되게 거래 마감했는데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면요. 삼성전자가 3.4% 넘게 상승세 57,300원대,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194,7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IT 투톱 기업들 가운데서는 삼성전자 쪽으로 오늘 시장은 조금 더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왔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다 오늘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선택하는 하루였습니다. LG엔솔 2%, 삼바 2%,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계속해서 조용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바이오 보안법이 2025년에 미국에서 완전히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가 기준으로 100만 원대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했고 현대차도 1%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봤을 때 SK 하이닉스만 소폭 빠졌고요. 하락한 것도 사실 하락이라기보다는 관망기조 쉬어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가 오늘 2% 가깝게 상승세 10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기아도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 들어온 것이 특징이겠고요. 셀트리온 강보합권 우선주 2% 강세, KB금융 쉬어갔고 네이버도 약보합 순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알테오젠이 좀 빠진 게 아쉽습니다. 5% 가깝게 하락세 31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3% 넘게 조정이었습니다. 어제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왔던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빠르게 하락이 나왔고 반면에 에코프로 BM 3.8%, 에코프로 4%, HLB도 1% 넘게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HLB가 특징적입니다.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리가겐바이오 3% 넘게 조정, 삼천단제약도 약보합권, 휴젤 3% 넘게 조정, 클래시스도 2.9% 넘게 조정 나온 가운데 오늘 엔캠이 다시 한번 시가총액 10위권까지 등극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14만 8,3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1% 넘는 상승세 유지하면서 마감해 주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자동차 업종까지 업종별로도 고른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벤트 조금 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직 이제 대외적인 이벤트가 또 몇 가지 정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12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금요일로 넘어가서는 미국의 12월 고용지표가 나올 겁니다. 일단은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이미 아시다시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3회에서 2회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이제 연말 증시 만들어 나갔었는데요. 이런 기조가 사실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12월 달 FOMC가 워낙 좀 매파적인 색이 짙었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의사록 결과 발표에서는 이런 이제 스탠스가 계속 좀 강건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완화적으로 그런 이제 발언들이 오고 갈 것인지 이런 이제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연초 효과가 전 세계 지금 글로벌 증시상으로 지금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 변동성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미국의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비해서는 고용시장 둔화가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보고서 발표까지 일단은 이거를 정도 이런 이제 미국 이제 대외적인 이벤트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좀 안심하면서 가기에는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통상적으로 이제 1월 효과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연초에서 한 10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나왔었던 경우들이 많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월 1일을 제외하고 나서 우리나라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거래일 정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캔들상으로 봤을 때는 음봉이긴 했지만 사실상 어제 상승 마감했잖아요. 네. 거기에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움직임을 보면은 낙폭과대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나왔었던 그런 이제 하반기 장세였었는데 딱 지금 연초 되자마자 하락 추세선을 지금 돌파하면서 올라가주는 움직임이 2거래일 정도 지금 연속으로 나와줬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옴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또 불안 요소가 한 가지 좀 제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지수가 올라와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한 주 후반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주 초중반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시장 지수도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적 반등 내지는 데드캣 바운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장 지수가 다음 주경 만약에 올라왔다가 후반부부터 다시 좀 이제 소폭의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네. 2,600포인트 살짝 안 되는 구간 선에서 또다시 이제 변동성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1월 말로 넘어가게 되면은 연휴가 네. 지금 너무 깁니다. 그쵸. 예, 좋아야 되는데 오늘 또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다고 하잖아요. 27일에. 그러니까 증시가 사실상 1월 마지막 주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서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결산, 이제 월 결산을 한다라고 치면은 거의 한 1월 넷째 주 경에 마무리를 한다라고 치면 네. 사실 거기서 이제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증시가 이제 그대로 치고 나가기에는 이러한 이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하면서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월 효과가 어디까지 좀 지속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가야 할 것 같고요. 네. 코스닥 시장도 잠깐 한번 보면은 코스닥 시장도 지금 60선 구간대를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제약지수와도 코스닥이 커플링되기 때문에 제약지수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이제 장 초반에 비해서는 약간 그 제약지수 자체가 정강 후 약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12월 다시금 이제 조정 주고 난 이제 바닥 기점으로 해서 반증세가 지금 1개월 정도 연이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한 양행도 굉장히 강세 움직임 만들어줬는데요. 이 상태로라면은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점으로 해서 제약지수가 기존에 저항받았었던 이 1,300포인트 구간대까지는 제약지수가 좀 전반적으로 올라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만 이제 또 막상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하고 나서 또 제약 종목들이 세론으로 또 빠지게 되면 여기서 또 다시금 저항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일단은 시세적인 움직임은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이 순환매는 잘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가장 강했고 지금 보니까 시장이 이제 경기 민감 섹터 위주로 올라가게 된다면 자동차 쪽도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최근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엮여서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었지만 완선차 쪽도 사실 환율 수혜가 또 가능한 업종이잖아요. 이쪽으로도 제가 봤을 때 순환매가 한번 나와주고 거기다가 제약바이오까지 간다면은 그래도 1월 효과 랠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이 돌면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를 살펴봐야 할 텐데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볼까요? 네, 앞서서 이제 다른 전문가 분들도 오늘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많이들 브리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전거래를 또 시장에서 갭 상승으로 한번 떠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주가 되돌림이 오늘은 상승으로 반전되면서 계속 올라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유리기판 관련주 가지고 왔고요. 사실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는 저도 방송 통해서 브리핑 도와드릴 때 대장주는 이제 SKC다라는 말씀 오늘도 많이 제일 드리고 많이 있어요. 올랐네요. 근데 이제 SKC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가총액이 또 크고 무겁잖아요. 네. 그렇다면 또 SKC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소형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흐름이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피롭티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도 귀 따갑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또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우는 기판이죠. 기존의 이제 실리콘 그런 이제 기판들에 비해서 열이라든지 휘어짐에 있어서 강한 데다가 더 많은 회로를 그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이제 고부가 가치 반도체 제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세 공정이거든요. 이런 이제 미세 공정에 있어서 필수품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데다가 과거에는 사실 이 유리기판이 개발이 됐어도 굉장히 좀 제조 단가가 높아서 상용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SKC 쪽에서
올해 이제 빠르면 가장 먼저 상용화를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리기판 지금 이쪽 사업에 눈독 들이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쟁자는 뭐 삼성전자나 LG이노텍 이런 기업들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또 인텔이 또 대규모 투자 단행하면서 유리기판 사업을 지금 투자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롭틱스는 제가 이제 SKC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피롭틱스는 과거에 이제 2019년도부터 보유한 OLED 레이저 기술을 토대로 해서 TGV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유리기판 쪽에 쓰이는 장비거든요. 이 장비를 작년에 이제 최초로 양산에 성공을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SKC의 이 미국 반도체 기판 앱솔릭스 쪽에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앱솔릭스가 지금 상용화를 앞둔 만큼 이 피롭틱스의 장비 역시도 같이 함께 수혜를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피롭틱스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리기판 관련주 SKC와 같이 함께 짝꿍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피롭틱스가 지금 이제 지난 하반기 거의 전고점 구간대까지 주가가 얼추 올라와준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 상반기 반도체 랠리 나왔을 때 피롭틱스가 얼마까지 갔었냐면요. 37,000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이 전고점 구간대를 먼저 넘어서는지 보면서 이 구간대 넘어서면 제가 봤을 때 3만 원대까지 금방 또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25,000원 구간대 돌파 여부가 중요하니까 단기 목표가 이렇게 세워 나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시초가로 이제 공략할 경우에는 단기 손절가 21,000원으로 잡으시면서 짧은 대응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많이 올랐던 유리기판 관련주 안에서 피롭틱스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한번 이어 살펴봤고요. 목표가 25,000원까지 설정해봤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75조 원, 영업이익 6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2023년 4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10.65%, 영업이익은 130.5% 증가했습니다. 다만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29.19% 감소했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은 전방 IT 수요 침체와 레거시 메모리의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입니다. LG전자는 작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2조 7,775억 원, 영업이익은 1,4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0.2%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53.3% 감소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해상 운임 급등과 사업 환경 불확실성을 고려한 재고 건전화 차원 일회성 비용 등이 발생하며 수익성에 다소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기업인들이 현지 시간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트럼프 취임식과 당일 저녁 예정된 무도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무도회에는 트럼프 부부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우호현 SM그룹 회장도 한미동맹 친선협회 추천으로 취임식에 초청받았습니다. 허 회장은 취임식에 참석한 후 한국 경제에 관심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증권사들이 새 먹거리 중 하나로 퇴직연금을 점찍고 주도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은행에서 증권사의 퇴직연금 이탈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 가입 고객들은 기존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연금 시장은 10년 내 1,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되는 블루오션으로 증권사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본격 전쟁에 나섰습니다.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은 일찍이 개편을 통해 관련 조직을 확대했고 삼성증권은 연금본부를 디지털 부문과 합치면서 고객 공략에 나섰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퇴직연금 ETF 적립식 자동매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타 금융사와의 차별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증권사로 퇴직연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은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은 은행권이 210조 원 수준으로 가장 크고 증권사가 96조 원가량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은행권은 1년 사이 적립금 규모가 6%가량 늘어난 반면 증권사는 같은 기간 11%가 넘게 뛰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은행에서 증권사로 퇴직연금 계좌를 옮기는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자산 증대에 투자자의 관심이 높고 최근 미국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 수익률이 양호함에 따라 ETF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증권사로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 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주요 증권사들의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역시 증권사로의 자금 이탈을 부추길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간 지난 6일 CES 2025 기조연설에서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는 15에서 30년 후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관심은 빠른 시일 내 상용화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고 미래의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라며 엔비디아는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 HBM 공급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HBM에 대한 품질 검증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HBM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